충남의 한적한 쿡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간 3차례에 걸쳐 고령의 할머니들과 연이어 사고를 낸 한 40대 남성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단순한 운전 부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보험회사 특별조사관과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월의 어느 저녁 보령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들의 행렬로 붐비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도로 양편의 상가들도 네온 사인을 점등하며 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명자 할머니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걸음으로 시장을 오가며 혼자만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동네 이웃들과의 소소한 인사와 시장에서의 흥정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저녁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 전통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김치용 배추 한 포기와 두부 한 모, 그리고 며칠간 먹을 반찬거리들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택시를 타기에는 거리가 애매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번거로웠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도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오후 6시 30분경 해는 완전히 져서 주변이 어스름해진 상태였다. 가로등이 있긴 했지만 간격이 넓어 중간중간 어두운 구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시간대의 국도는 퇴근길 차량들로 인해 교통량이 많았고 운전자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속도를 높이곤 했다. 할머니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앙 부근에서 길을 건너려고 할 때였다. 멀리서 하얀색 아반떼 한 대가 상당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40대 남성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상호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김상호의 차량은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고 브레이크를 밟을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할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했다. 쾅! 충격음과 함께 고명자 할머니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무거운 장바구니는 산산조각이 났고 배추와 두부는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다. 할머니는 도로 옆 화단에 떨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김상호는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정 어딘가에 계산된 연기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상호는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119 신고를 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김상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정말 안 보였다니까요. 어두워서 할머니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응급실로 이송된 고명자 할머니는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의사는 사인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판정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목격자도 없고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담당 교통경찰관은 김상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 가해 차량과 충돌한 단순 교통사고라는 내용이었다. 김상호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합의금 지급도 보험회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천만 원의 사망 합의금과 치료비, 장례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고명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서울에서 내려온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교통사고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김상호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했고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의 모습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가해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상호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 처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다. 이번에는 현대 엑센트였다. 그리고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시 그는 이전 사고 이력을 정확히 고지했고 보험료도 할증되었지만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2008년 여름 서천군 장항읍의 한적한 해안도로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피해자는 69세의 최순자 할머니였다. 역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상을 입어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또다시 김상호였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정말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김상호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2009년 초 세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부여군의 한적한 농로에서였다. 피해자는 66세의 박정래 할머니였고 이번에는 첫 번째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 차량은 이번에 김상호가 새로 구입한 현대 산타페였다. 박정래 할머니 역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녁에 동네 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사고 장소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농로였고 주변에는 인가도 거의 없었다. 목격자는 당연히 없었다. 김상호는 이번에도 동일한 해명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 다만 같은 운전자가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운전 부주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 정지 30일과 벌금 50만 원이었다. 박정래 할머니의 유족들에게는 첫 번째 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사망 합의금 3,500만 원과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이었다. 김상호는 이번에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했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상호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완벽에 가까운 연기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그는 사고 때마다 다른 차량을 사용했고 사고 장소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모든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어두운 시간대와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이었다. 김상호의 진짜 정체는 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기꾼이었다. 그는 광고 대행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였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실제 교통사고 사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의 보행자와의 사고가 가장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어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추궁할 가능성도 낮았다. 김상호는 각각의 사고를 위해 몇 주씩 사전 탑사를 했다. 대상 지역의 교통 패턴을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혼자 다니는 노인들의 동선을 관찰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우연한 사고를 연출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받은 4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김상호는 급한 채무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남은 빚이 여전히 많았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를 계획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고에서는 최순자 할머니가 다행히 생존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적었다. 1,500만 원으로는 김상호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치밀하게 세 번째 사고를 계획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세 번의 사고를 통해 김상우가 받은 총 보험금은 약 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빚을 완전히 갚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네 번째 사고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김상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보험회사들은 이상한 패턴의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은 서울 소재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에서 근무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보험학을 전공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건들을 조사하여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이었다. 2009년 3월 어느 월요일 오전, 유진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다. 주말 동안 접수된 새로운 사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한 주를 시작하는 그녀의 루틴이었다. 그날도 여러 건의 의심스러운 청구건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화재보험 관련 사건, 상해보험 허위 청구 의혹 사건,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 사건들이었다. 그 중에서 유진의 눈길을 끈 것은 한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 청구 이력이었다. 김상우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 지난 2년간 3차례에 걸쳐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와 사고를 내는 경우는 드물었고,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를 내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었다. 유진은 해당 사건들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고는 2007년 5월 보령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70대 여성으로 사망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사망 합의금과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이었다. 두 번째 사고는 2008년 여름 서천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부상을 입었다. 지급 보험금은 1,500만 원이었다. 세 번째 사고는 2009년 초 부여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역시 60대 여성으로 사망했다. 지급 보험금은 4,500만 원이었다. 이상하다.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건 파일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세 사고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피해자가 모두 고령의 여성이었다. 둘째, 사고 시간이 모두 저녁 시간대였다. 셋째, 사고 장소가 모두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넷째,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 다섯째, 피해자들이 모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유진의 직업적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험 사기꾼들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의심받지 않을 만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유진은 김상우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는 광고 대행업을 한다고 신고되어 있었지만, 사업자 등록 증상의 주소지를 방문해보니 실제로는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직원도 없었고 사업활동의 흔적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신용조회 결과 김상우는 총 8천만 원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신용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그가 세 차례의 사고를 통해 받은 보험금은 총 1억 원이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유진은 각 사고 현장도 직접 탑사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사고 현장인 보령의 국도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에 깊게 살핀다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두 번째 사고 현장인 서천의 해안도로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였다. 김상우가 이런 곳을 왜 지나가고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그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이 도로를 지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사고 현장인 부여의 농로는 더욱 확실했다. 이곳은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소로였고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길이었다. 김상우가 이 길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왜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유진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였다. 그녀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단계였다. 유진은 먼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보았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보령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손해보험회사 특별조사팀의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어떤 사건인가요? 김상호라는 운전자가 고명자 할머니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5월에 발생했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이미 합의도 끝나고 처리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같은 운전자가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를 2차례 더 냈습니다. 패턴이 너무 유사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통과 경찰관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이 새 사고의 공통점들을 설명하자 점차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 운전자가 정말 3번이나 비슷한 사고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두 고령의 여성 보행자와의 사고이고 시간대와 장소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보험금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유진은 며칠에 걸쳐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상호의 신상정보, 경제적 상황, 새 사고의 공통점,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각 사고 현장의 사진과 지도, 보험금 지급 내역 등도 함께 첨부했다. 보고서를 받아본 보령경찰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계로 사건을 이관했다. 담당자가 된 것은 강력계 소속의 박민수 형사였다. 그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로 25년간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다소 회의적이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제공한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 박민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파일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김상호의 경제적 상황과 사고 패턴을 비교해보니 너무나 절묘한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 사고 직전에 그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통지를 받았었고, 두 번째 사고 전에는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강제해지 처분을 받았었다. 세 번째 사고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다. 박민수 형사는 동료 형사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김상호에 대한 신원 조회부터 시작했다. 그의 과거 범죄 경력, 거주지 변경 내역, 차량 구매 및 처분 이력,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상호는 각 사고마다 다른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첫 번째 사고에서는 현대 아반떼, 두 번째 사고에서는 현대 엑센트, 세 번째 사고에서는 현대 산타페를 사용했다. 그리고 각 차량마다 종합보험 및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고 후에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건 분명히 계획적이야. 박민수 형사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 후에 같은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김상호는 매번 차량을 바꿨다. 이는 사고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였다. 박민수 형사는 또한 김상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도 요청했다.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호는 각 사고 발생 전에 해당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다. 첫 번째 사고 현장인 보령 국도 인근에는 사고 전 한 달 동안 5차례나 방문했었고, 두 번째 사고 현장인 서천 해안도로 근처에도 사고 전 2주일 동안 3차례 방문했었다. 이건 답사야. 분명히 미리 계획하고 탑사한 거라고. 박민수 형사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다. 그는 이제 김상호를 직접 만나 조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여서 증거를 인멸당할 위험도 있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박민수 형사는 우선 김상호의 주변 인물들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그의 가족, 친구, 지인들을 만나 평소 행동 패턴과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김상호는 평소 도박을 즐겼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쓰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그의 전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 아내에 따르면 김상호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돈 벌 방법은 많다. 머리만 써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전 아내의 증언은 박민수 형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김상우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이제 각 사고 현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다.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박민수 형사는 사건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민간 교통사고 분석 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승민이었다. 30대 중반의 정승민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교통사고 재현 분야에서 10여 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이었다. 2009년 4월 초 박민수 형사와 정승민은 첫 번째 사고 현장인 보령국도를 함께 방문했다. 사고 발생 후 거의 2년이 지났지만 도로의 기본적인 구조나 주변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승민은 휴대용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 도로의 폭, 기울기, 노면 상태 등을 정밀하게 측정했다. 이 지점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는 최소 50m 이상입니다. 정승민은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해 시야 거리를 계산했다. 비록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지만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도 충분히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였다. 또한 도로가 직선 구간이어서 장애물도 없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박민수 형사의 질문에 정승민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다. 차량이 시속 60km로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50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경우 브레이크 반응 시간을 포함해서 약 3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정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승민은 또한 충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았다. 사고 기록에 따르면 김상우의 차량은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브레이크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다. 이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매우 늦게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려서 회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사고 현장인 서천 해안도로 분석 결과는 더욱 명확했다. 이곳은 직선 도로가 수백 미터나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주변에 장애물도 없었다. 차량의 시야는 매우 양호했고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는 100m가 넘었다. 이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봤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도로 상태도 양호했어요. 정승민의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사고에서도 김상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돌 직전에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유도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세 번째 사고 현장인 부여농로는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폭이 매우 좁은 농로였는데 보행자가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면 차량은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좁은 길에서 보행자를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길은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길인데 김상우가 어떻게 이 길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정승민의 과학적 분석 결과는 박민수 형사의 추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세 사고 모두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다. 특히 브레이크나 회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민수 형사는 이제 김상우의 경제적 상황을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로 했다. 그의 은행 계좌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김상우는 각 사고 발생 전에 항상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첫 번째 사고 전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5천만 원에 달했고 신용카드 연체료와 대출 이자만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고 후 받은 4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일부 채무를 정리하고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 두 번째 사고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은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새로운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고로 받은 1,500만 원으로 다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세 번째 사고 전에는 상황이 더욱 절박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고로 받은 4,5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까지 할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계획적으로 한 거야. 박민수 형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김상호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임의 동행을 통해 진술을 받아보기로 했다. 아직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상호가 자백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4월 중순 박민수 형사는 동료 형사와 함께 김상호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김상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는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상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박민수 형사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김상호 씨가 지난 2년간 일으킨 교통사고들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김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경찰과 함께 보령 경찰서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그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경찰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민수 형사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을 시작했다. 김상호 씨, 지난 2년간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그때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상호는 각 사고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했다. 모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고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진술은 처음 사고 당시와 거의 동일했다. 첫 번째 사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보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지만 박민수 형사가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자 김상호의 답변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고 현장인 서천 해안도로는 김상호 씨 집이나 직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날 그곳에 무슨 일로 가셨나요? 아, 그때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친구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김상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친구 이름을 댔다. 하지만 연락처를 말할 때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박민수 형사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세 번째 사고 현장인 부여농로는 더욱 이상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내비게이션은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김상호의 답변은 점점 더 모순되기 시작했다. 박민수 형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스러운 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상호 씨, 세 사고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보험금으로 매번 채무를 정리하셨고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상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했다. 그건 우연이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매번 차를 바꾸셨나요? 보통은 사고 후에도 같은 차를 계속 타는데 말이에요. 차가 많이 부서져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하지만 박민수 형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호의 차량들은 수리비가 많이 나올 정도로 파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후 즉시 폐차하거나 헐값에 매각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김상호의 진술에는 더 많은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각 사고 현장을 사전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에 따르면 김상호 씨는 첫 번째 사고 전에 보령 지역을 5차례나 방문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가셨나요? 그때 그 지역에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상호는 더 이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다. 박민수 형사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과 협의하여 김상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다. 박민수 형사는 김상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혹시 사고를 계획했던 흔적이나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2009년 5월 초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박민수 형사는 즉시 수사진을 구성하여 김상호의 체포에 나섰다. 하지만 김상호는 이미 자신의 거주지를 비워둔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 이후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김상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 결과 김상호가 서천 지역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사진은 서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사흘 후 한 모텔에서 김상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고였다니까요. 하지만 김상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사고 전의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었고 각 사고 현장 주변의 지도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상 패턴을 관찰했던 흔적들도 발견되었다. 김상호가 체포된 후 박민수 형사는 압수된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상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터넷 검색 기록들은 그의 범행 계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기 약 2달 전부터 그는 교통사고 보험금,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무단횡단 과실 비율 등의 키워드로 수백 차례 검색을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령자 교통사고 통계, 야간 보행자 사고 사례,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처리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검색 내역들이었다. 김상호는 심지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이라는 키워드로 과거 유사 사례들까지 검색해보았다. 이는 그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닌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을 준비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민수 형사는 또한 김상호의 휴대전화에서 각 사고 현장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사고 발생 전에 촬영된 것들로 도로의 구조, 가로등의 위치, 주변 건물의 배치 등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듯 치밀하게 현장을 탑사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일상 패턴을 관찰한 메모들이었다. 고명자 할머니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경 시장 방문, 집에서 시장까지 도보로 20분 소요, 항상 같은 길로 다님 등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에 대해서도 매일 저녁 7시경 산책, 주로 해안도로 쪽으로 걸어감, 혼자 다님 등의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정래 할머니의 경우에는 더욱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노인의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시작, 모임 후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감, 어두운 농로 이용, 지팡이 사용으로 보행 속도 느림 등 범행에 유리한 조건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박민수 형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상호를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소장에는 김상호의 범행이 계획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고령자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고명자 할머니와 박정래 할머니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최순자 할머니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총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편취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2009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김상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위장 연쇄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김상호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일 뿐이며 직접적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컴퓨터 검색 기록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장 사진들도 사고 후 보험 처리를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제 의뢰인은 단지 운전 미숙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3차례 일으켰을 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체계적으로 반박했다. 검사는 김상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각 사고 전에 해당 지역을 여러 차례 탑사했고
피해자들의 일상 패턴을 관찰했으며 목격자가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검사는 또한 교통사고 전문가인 정승민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정승민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사고 현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세 사고 모두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나 회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고의성을 보여줍니다. 정승민의 증언은 법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사고 상황을 재현해 보였고 김상호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차량을 조작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한유진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상호의 보험금 청구 패턴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김상호가 각 사고마다 다른 보험회사를 이용하려고 시도했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시 항상 최대한 빠른 지급을 요구했고 추가 조사나 확인 절차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고 당사자의 행동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고명자 할머니의 아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호소했다. 어머니는 74년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돈을 위해 일부러 죽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박정래 할머니의 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소 교통안전에 매우 주의 깊었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항상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여러 번 살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다행히 생존한 최순자 할머니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증언대에 섰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길 옆으로 비켜서려고 했는데 그 차가 갑자기 제 쪽으로 돌진해 왔어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최순자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상호는 그녀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상호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기술적 항변을 시도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서 이러한 항변들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상호의 네 번째 범행 계획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지도와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관찰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미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네 번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검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 김상호 자신도 법정에서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김상호는 마지막 진술 기회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저는 정말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어요. 제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에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았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이러한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사회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김상호의 범행 양태에 대해 질타했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라는 일상적인 사건을 가장하여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2009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은 김상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죄 2건과 살인미수죄 1건, 그리고 사기죄가 모두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김상호는 고명자, 박정래에 대한 살인죄와 최순자에 대한 살인미수죄, 그리고 보험사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구현되었다는 생각이었다. 김상호는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그의 변호인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상적인 교통사고 뒤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보험회사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의심스러운 사고에 대한 조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한유진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았다. 그녀의 세심한 관찰과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김상호의 범행은 계속 은폐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특별조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박민수 형사 역시 이 사건을 통해 큰 인정을 받았다. 그의 치밀한 수사와 과학적 접근 방식은 다른 수사관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다. 특히 정황 증거만으로 계획살인을 입증해낸 것은 수사기법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교통사고 전문가 정승민의 과학적 분석도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정밀한 현장 재현과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의 수사에서도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김상호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그는 수감 후에도 한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침묵하게 되었다. 교도관들에 따르면 그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몰린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 이후 독거노인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야간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이상 패턴의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같은 가입자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으로 특별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는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위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단순한 과실사고와 고의적인 범행을 구별하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고 과학적 증거 분석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김상호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친 충격과 변화는 실로 컸다. 그의 범행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명자 할머니와 박정래 할머니, 그리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최순자 할머니의 아픔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과 충격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유진의 예리한 관찰력, 박민수 형사의 끈질긴 수사, 정승민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결합되어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상호의 교통사고 위장 연쇄살인 사건은 이제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악명 높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과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 범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살아남은 우리들의 의무일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보령의 그 국도에는 밝은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서천의 해안도로에도 안전시설들이 대폭 부강되었고 부여의 농로들도 많이 정비되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김상호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이런 개선들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하다. 한유진은 현재 보험업계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험 사기 척결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박민수 형사는 경정으로 승진하여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승민은 자신만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교통사고 분석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다. 그리고 김상호는 여전히 교도소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가석방은 요원해 보인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흰머리가 성성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과거의 죄악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교도관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인간의 탐욕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낳을 수 있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고명자 할머니와 박정래 할머니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묘지에는 여전히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결코 메워질 수 없지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충남 할머니 연쇄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